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국당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가장 큰 핵심은 조국 후보자와 그의 동생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웅동학원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 후보자의 동생이 당시 이제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웅동학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다시 이제 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웅동학원이 좀 어려워지고 이게 조국 동생의 동생 회사도 좀 어려워지면서 공사 대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일단 이 회사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이듬해 2006년에 이 조국 동생이 다시 회사를 차리는데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채권을 그대로 이 회사가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최근 나왔던 얘기는 이제 10억 정도의 채권이 전 부인에게 갔다. 사실상 그래서 총 51억 원의 채권 소송을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인가요? 한 번 더 이 소송을 더 이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공소시효와 관련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듯한 소송이 묶인 상황이다. 인정을 만약 한다면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웅동학원은 현재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원이고 아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계속해서 이제 채권 관련 소송을 하고 있고 이 학원이 뭐 자산이 한 청산했을 경우에 한 1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소송이 이제 이자까지 붙어갖고 100억 가까이 이제 부채를 웅동학원과 이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학원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면은 돈을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받게 되는 그런 법적 절차를 가져갈 수도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채권과 관련된 돈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없다. 뭐 여기까지 나온 얘기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나 이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점을 몇 가지 지적드리면요. 이 웅동학원의 이사장이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공사를 조국 후보자의 동생 회사 고려시티개발이라는 건설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아버지 회사 이 학원 재단의 공사를 아들이 진행한다. 일단 이 시작 전부터 내부자 거래, 우리가 죄악시 여기는 그 내부자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고려시티개발이 공사 대금 받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웅동학원의 빚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 같은 경우는 공사 대금을 만약 본인의 명의 회사로 받아봤자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사장이었던 사학재단의 빚을 갚는데 그 돈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사 대금 받아봤자 어차피 이게 빚으로 다 채무로 상환이 되니까 남는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소송을 제기해서 50억 중에 10억의 지분이 전 부인에게 가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2017년에 한 번 더 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공사 대금 받는 비율을 전 부인이 다 가져가도록 해버려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비율로 해서 돈을 받아봤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받을 돈이 실제적으로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혼한 전 부인이 공사 대금을 받으면 그 돈은 이제 채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못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무는 이 전 부인이 이 채권을 가져가고 빚은 갚지 않고 공사 대금만 받을 수도 있게끔 조국 후보자 동생과 그 전 부인 사이에 위장 이혼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모두 다 알면서도 이 사학재단의 돈을 공사 대금을 받아내고 빚은 안 갚기 위해서 이러한 위장 이혼 행태를 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이 웅동학원의 이사였습니다. 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 두 번의 소송에 걸쳐서 모두 다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것부터가 하나하나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 빼오고 빚은 갚지 않겠다. 이러한 행태에 일가족이 전부 다 동원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혹을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당시에 이제 이 다툼의 여지가 없었던 명확한 채권 관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보였다. 조 후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일련의 과정 안에서 2009년에 이혼한 동생네 부부가 위장 이혼한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야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부인의 회사를 이어받았고 10년 전 이혼한 거죠. 2009년이니까. 그런데 2014년 8견문에는 또 부부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고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동생 전처와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동생의 전 부인의 집에 전세를 얻고 그 전세 자금을 가져다가 이 동생 전 부인이 또 다른 빌라를 부산에 샀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과정에서 돈이 증여가 된 셈인데 세금을 내지 않았고 그 세금도 향후에 문제가 되면 내겠다라는 취지 얘기를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부인, 동생의 전 부인 SNS 프로필에 다정한 가족 사진이 수십 장 있었는데 최근에 모두 삭제된 정황이 있다. 자, 논란이 커지자 본인이니까 동생의 전 부인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의 분노를 넘어서서 수치심이 느껴진다. 아이가 충격받을까 봐 이혼을 숨겨왔다. 양육비도 못 받아 남편 미워도 아이 위해 도움을 줘왔다. 이 취지 얘기대로라면 그 2억 몇천만 원 되는 그 조국 후보자의 엄마가 줬다는 그 돈도 양육비 차원이었고 전 남편이 줬다는 10억 채권도 이렇다 할 줄 게 없어서 채권을 가져가다 그래서 내가 받았다 이런 취지와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얘기로 보여지는데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이제 법적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앞선 이 보도대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도덕적 문제 제기와 관련돼서는 과연 이것을 검증해서 탈락할 만한 사안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조국 법무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활발한 SNS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많이 받아왔고 저도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만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고 저는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때는 이 내막을 우리가 몰랐죠.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서 언론을 통해서 검증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충격입니다.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 충격입니다. 이렇게 살아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의혹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드셨다. 의혹만 놓고 보면은 그동안에 학계에서 우리 사회의 이 비리에 대해서 정통으로 비판을 했던 당사자로서 또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을 맡은 사람으로서 또 수많은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을 맡았던 인물로서 자신의 삶은 얼마나 깨끗했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믿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에 이런 집안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격입니다. 우선 지금 동생이 재수 씨, 재수 씨가 되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억측의 분노는 뭐 수치십니다.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요. 국민들은 이분들이 해왔던 그동안의 이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조국 후보자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청문회를 열면이 아니라 지금은 밝혀가지고 언론 검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언론 검증은 이 관련된 사실을 풀고 난 다음에 청문회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문제를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가만히 있다가 일단 청문회 시간을 잡으면 그때 공개를 한다고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위장 이용과 관련해서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있는 사학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혼한 동생 부부가 다 등장을 합니다. 무관한 게 아니죠. 거기다가 또 기부와 관련돼 가지고 이 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등등과 관련해서 그냥 합의 이혼했다, 위장 이혼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집안의 도덕성 문제와 또 보전기금의 기금 문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조국 후보자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이 비리 관련돼 가지고 핵심부가 바로 이혼한 동생 부부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그냥 개인의 사생활에다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핵심 인물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사모펀드 투자 약정 부분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우자가 67억 4천, 자녀 3억 5천씩 이게 이제 이후에 이제 최대 투자를 한다면 이만큼 하겠다라는 약정 내용인데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한 뒤에 이제 공직이 들면서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손실 상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약정 한도만큼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당의 김연아 원내대변인은 민정수석 시절 알짜 고급 정보 접하면서 정부가 원하는 추진 사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거금을 출자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의심 부분입니다. 정보를 혹시라도 유출을 해서 그 기업을 투자해서 수익을 봤을 때는 이 내부자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 실질적 오너는 조국 친척이다.
뭐 5촌이다, 4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녀들에게 5천만 원씩 현재는 돈을 냈는데 이게 이제 면세 한도까지 딱 채워서 한 거고 이후에 이제 3억 5천까지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 회사의 미래 가치 회사가 성장을 하면은 주식도 덩달아 오를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죠. 하지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기업을 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특정 운영자에게 위탁을 하면 그 위탁한 운영자가 어디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배분해 주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수석으로 있는 자리에서 정보가 오갔는지 그래서 수익을 받는지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이 펀드를 청산하는 절차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의혹만 정리하자면 예. 예를 들어 이 펀드가 주로 가로등 교체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예. 국가 공공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개입된 펀드가 국가 공공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 사이에서 뭔가 내부적인 정보가 있지 않았겠느냐, 특혜를 받던 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증거가 뭐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펀드의 실제 오너가 조국 후보자의 오촌이다, 뭐 친분이 있다 오너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예. 특히나 이제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회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약정 금액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이 펀드가 본 이익 같은 게 자연스럽게 면세가 되면서 이 자녀들에게 넘어간다고 해요. 예. 그래서 3억까지 이게 증여가 되는데 이게 사실 증여세 면탈 수단으로 고위층에서 많이 쓰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회계 전문가들의 증언 다 나오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다 제쳐두고요. 예. 저는 이것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부를 쌓을 수는 없는 건가? 이 집안이 돈이 없는 집안입니까? 아닙니다. 신고재산만 54억입니다. 그럼 실질 시세로 부동산들 바꿔보면 100억대의 재산을 규모한 집안인데요. 꼭 이해하기 힘든 전체 재산보다 더 많은 70몇 억을 약정하는 사모펀드 같은 데까지 발을 들였어야 되는가? 예. 이게 적법성을 떠나서 지금 조국 후보자는 계속해서 적법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 촛불 정부의 고위공직자로 임명할 수 있느냐 그 정도 레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은행에 놔둔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부동산으로 보유했다거나 왜 국민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예. 누가 봐도 이상한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했는데 실제로 투자는 안 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의 투자 형태를 국민 누가 이 사건 이전에 받겠습니까? 예. 납득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을 해놓고 적법한에 괜찮다고 설득하는 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지 참 국민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직에 있지 않고 그냥 사모펀드에 개인이 투자를 한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최대 얼마까지 하겠다. 이 의도는 그 펀드가 그만큼 성장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게 되면 내가 더 투자해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의도는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에 뭐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이 장학금을 이제 딸이 받은 모양인데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낙제해서 유급을 당했는데 6학기 내리 총 1,2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았다. 딸 지도교수가 공부 포기하려 해서 장학금 줄 테니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뭐 대학원이든 나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성적 장학금이 있죠. 학교에서 정해준 성적이 일정 이상 잘한 사람한테 준 장학금. 뭐 근로장학금이라고 해서 학교에 일을 해주고 뭐 조교라든지 아니면 행정과라든지 이런 데 일을 하고 받는 장학금 아니면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받는 이제 특별한 장학금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거기에는 다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예. 저도 주변에 장학금을 많이 받습니다만 예. 이런 장학금 처음 봅니다. 그러나 설령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교수 개인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가족으로 장학금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 운영에 있어서 장학금이기 때문에 공적 행위 아닙니까? 기준이 있겠죠. 교수 마음대로 장학금 주는 건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누구는 예쁘다고, 누구는 못생겼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우선 이 지도교수 말이 공부를 포기하려고 해서 장학금을 줬다. 아마 이 학교 의학 전문, 법학 전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워낙 공부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장학금을 다 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조국 후보자 단 한 대만 준 겁니까? 또 하나, 한 학기 200만 원입니다. 자산이 100억대가 될 것 같은 70억 투자까지도 약속할 수 있는 집안에 한 학기에 200만 원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면 공부 포기하려고 하다가 한 학기에 200만 원 주니까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예. 이거는 앞으로 이 학교에 부산지구 의전이라고 그러는데 부산대 의전은 여기서 학생들이 정언해야 됩니다. 교수도.
지금까지 어떻게 작업을 좋았는지 이런 네. 케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또 이 교수가 최근에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갔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지금 오거돈 민주당 소속입니다. 뭔가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뭔가 국민들이 볼 때 뭔가 부담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학교 학생이 교수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예.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 안에서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당내 TF까지 구성을 했는데요. 8월 안에 끝나자는 건 스스로 후보자 부적격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 청문회를 언제 열 것이냐를 두고 미묘한 이제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9월은 정기국회 있다. 처리해야 될 사안이 많다. 뭐 하자는 건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일단 청문 요청서를 이제 청와대에서 원했기 때문에 이후 15일에서 20일까지, 그러니까 최장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8월 27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청문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날짜에 대한 얘기가 없고 한국당은 계속해서 조금 늦추고 싶은 상황이고 조국 후보자나 이제 청와대에서는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일 텐데 거기서 접점이 나오는 건가요? 네, 물론 이 법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청문 요구서 발부한 이후에 20일 이내에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만 이전까지 선례를 보면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을 조율한 선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이 논란을 좀 봉합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리고 청문회 하루 동안 난타전이 벌어지겠지만 이전의 케이스를 봤을 때 일단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나면 이전의 논란들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9월부터는 정기국회나 내년도 예산안으로 이슈를 전환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론,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결국에는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의혹 제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 판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9월까지 청문회 국면이 이어지면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요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이 추석 민심의 이 조국 후보자 케이스를 좀 엮어서 덮고 갈 수 있는 한번 시기가 네, 될 것이다. 이 전국을 한번 요동치게 만들어 보겠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정치적 호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정을 잡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언론도 더 많은 기사, 더 많은 취재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의혹 제기의 소스가 풍부해질 겁니다. 따라서 이 일정을 정하는 문제가 참 간단치 않은데요. 아마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강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전국으로 봐서는 9월 초중순쯤에 이 청문회가 개최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만약에라도 이제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현재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국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서 본인이 다 밝히겠다. 그만큼 이제 조급한 마음에 하루라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창과 방패의 청문 전쟁 여하튼 9월 초 안에는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